11월에 찬바람이 불던 날, 민수 씨는 부모님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마저 따라가셨죠. 평생을 함께 사신 두 분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40년을 한 동네에서 사신 부모님이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장남으로서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생 민재 씨도 옆에서 함께 절을 받았죠.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두 형제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원래도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민재 씨가 형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우리 부모님 유산 정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나눠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부모님이 남기신 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동생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민재야,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다 가져. 동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산은 반반 나눠 갖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나는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모아왔고 집도 있고 애들 대학도 다 보냈어. 네가 아직 사업 자리 잡는 중이잖아. 부모님도 그걸 아셨을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고 10년 전에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죠. 반면 동생 민재 씨는 몇 년 전부터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형이 보기에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형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네가 가져. 민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의 인생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유산 정리가 끝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강남 아파트는 시세로 12억 정도 되었고 예금까지 합치면 민재 씨가 받은 금액은 꽤 큰 액수였죠. 민수 씨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쓰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키워봐.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민재 씨가 형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원래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 형. 바빠요. 요즘 사업 때문에 정신 없어서. 목소리가 어딘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차갑고 건조했달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네네, 형도 잘 지내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아직은 몰랐습니다. 동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설날이었습니다. 민수 씨 가족은 동생 집으로 갔어요. 민재 씨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한 뒤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 왔어요?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민수 씨는 억지로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새로 산 가구들이 반짝반짝 빛났고 벽에는 비싼 그림도 걸려 있었죠. 와, 집 정말 좋다. 민수 씨의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재수 씨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돼야 살만하죠. 요즘 강남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어딘가 으스대는 투였어요. 민수 씨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재 씨는 형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재수 씨는 민수 씨 아내에게 이것저것 자랑만 늘어났죠. 우리 남편이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작년에 수입차도 바꿨어요. 민수 씨 부부는 그냥 웃으며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재 씨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형은 아직도 그 회사 다니세요? 응, 다니지. 아, 그래도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즘 세상에 월급쟁이로 평생 사는 게 답답하지 않아요? 민수 씨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굳었습니다.
동생의 말투가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나는 내 일이 좋아서 하는 건데. 에이, 좋아서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재 씨는 비웃듯 말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조카가 거들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우리 아빠랑 다르게 평범하게 사시는 거죠? 15살 조카의 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말투였죠. 민수 씨의 아내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 씨, 그건 좀 형수님,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재 씨는 태연했어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 씨의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동생네 태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기분 나빴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은 정말 억울했나 봐요. 유산 받더니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형님 대접은 했잖아요. 민수 씨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확실히 동생의 태도가 변한 건 맞았으니까요. 내가 유산을 다 양보한 게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건 당신이 형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동생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를 깔보는 건 문제예요. 아내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다음부턴 가기 싫어요. 솔직히.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삼킬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제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어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동생의 차가운 눈빛, 조카의 무례한 말투, 재수 씨의 으스대는 태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의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예전에 민재는 형을 존중했고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민수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동생의 태도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죠.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는 이번에도 동생 집에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설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안 가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 민수 씨 가족은 다시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재수 씨가 말했어요. 아, 형님. 늦게 오셨네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늦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재수 씨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요. 차례상은 거의 다 차려져 있었고 민수 씨 가족이 할 일은 거의 없었죠. 형님, 과일이라도 깎아주세요. 재수 씨가 말했어요. 민수 씨의 아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데 민재 씨가 재수 씨 친척들에게만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예요. 네, 형, 이거 드세요. 비싼 거예요. 고모, 이 과일 맛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정작 형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조카들이 세배를 하러 왔어요. 민수 씨는 준비해온 세배돈을 꺼냈습니다. 큰 조카에게 5만 원, 작은 조카에게 3만 원.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민수 씨로서는 정성껏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큰 조카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 이거예요? 17살 조카의 말이었어요.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조카야, 그게 무슨 아빠는 작년에 친척 아저씨한테 10만 원씩 받았다고 했거든요.
옆에 있던 민재 씨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오히려 동조하는 것 같기까지 했죠. 작은 조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업하셔서 돈 많으신데 큰아버지는 회사원이라 별로 없으신가 봐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화가 나서였죠. 얘들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에이 형수님. 애들이 솔직한 거죠 뭐. 민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어요. 동생이 아이들에게 뭔가 말을 해놨구나. 거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민재 씨가 본격적으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 제가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돼서요.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20억이요, 20억. 순이익만 해도 5억은 넘었어요. 재수 씨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해요. 요즘 골프도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재벌급이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사람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민재 씨의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월급이 얼마나 돼요? 아직도 400대? 민수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정도지. 에이, 형.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요즘 물가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형수님,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민재 씨는 태연했어요. 아니,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냥 형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한 말인데. 민수 씨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괜찮아, 앉아.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민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왜 형은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요? 안주? 네, 안주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월급만 받으면서 사는 게 안주 아니고 뭐예요? 민재 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저 같으면 못 참아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아요? 민재야,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도전할 용기가 없는 거죠. 재수 씨가 차를 따라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남편은 부모님 유산으로 사업 키워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형님은 그걸 다 양보하셨잖아요. 그때 밥만 받으셨어도 뭔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선의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말 무거웠어요. 민수 씨의 아내는 울먹이고 있었고 뒷좌석의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죠.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유산 다 양보해줬는데 왜 저렇게 대해요? 민수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가족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애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하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왜 저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미안해, 미안하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는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 씨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도 삼촌네 다시는 가기 싫어.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는 이따금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 연락의 내용이 가관이었죠. 형,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비행기표는? 아, 당연히 각자 끊는 거죠. 저희는 비즈니스석 끊었는데 형은 이코노미도 괜찮죠? 또 어떤 때는 이런 연락도 왔어요. 형, 제가 아는 식당이 있는데 다 같이 저녁 먹을까요? 가보니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계산은 당연히 각자 하는 거였죠.
민재 씨는 와인을 시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 병에 80만 원짜리인데 정말 맛있어요. 형도 한잔 하실래요? 아니, 괜찮아. 에이, 형. 가끔은 이런 거 즐기면서 살아야죠. 맨날 그렇게 쪼들리게 살면 안 돼요. 민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동생은 자신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싶어서 부르는 거구나.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형의 초라함을 확인하고 싶어서.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동생네 연락 오면 안 갈게. 하지만 다시 명절이 돌아왔어요. 이번엔 어머니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밉더라도 부모님 제사는 지내야 했죠. 민수 씨 가족은 무거운 마음으로 동생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재수 씨가 민수 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전 부치는 거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마치 가정부 부리듯 하는 말투였어요. 민수 씨의 아내는 참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본인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순간도 민망했습니다. 절을 하는데 민재 씨가 중얼거렸죠. 어머니, 그래도 막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으니 좋으시죠? 형은 뭐 열심히 살긴 하는데 별로 성공한 건 아니지만요. 민수 씨는 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민재 씨는 형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전적으로 쳐다봤죠. 그 순간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오늘 내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어. 형으로서 많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도 내게 연락 안 할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보냈어요? 응. 잘했어요.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민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죠. 얼마 후 민재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줄 몰랐네요. 근데 뭐 형이 그러고 싶으면 그러세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민수 씨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답장이었어요. 민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창을 닫았죠.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두 형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동생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오히려 그게 마음 편했죠. 명절도 각자 지내기로 했고 가족 모임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동생한테 연락 없어요? 응, 없어. 그것 봐요. 결국 우리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유산만 챙기면 되는 거였죠. 아내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사실 민재 씨 입장에서는 형이 필요 없었던 거죠. 부모님 유산은 다 받았고 이제 형은 그냥 가난한 월급쟁이일 뿐이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그 사실이 슬펐습니다. 40년 넘게 형제로 살아왔는데 결국 돈이 모든 걸 바꿔놓았구나. 하지만 민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평온해진 것 같았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갈까요? 좋죠. 어디로 갈까요? 설악산 어때요? 단풍 구경하면서.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동생과 연락을 끊은 후 민수 씨의 삶은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죠. 회사에서도 민수 씨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왔으니까요. 부장님이 어느 날 민수 씨를 불렀어요. 민수 씨 고생 많았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한 거 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 달에 승진 대상자 회의 있는데 민수 씨 이름 올릴게요. 민수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20년을 묵묵히 일한 보람이 있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승진할 것 같아. 정말요? 축하해요. 아내가 안아주었습니다. 딸아이도 박수를 쳤죠. 아빠 최고. 그날 저녁 가족들은 소박하게 외식을 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죠. 식사를 하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동생 생각은 이제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재 씨였어요. 형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고 떨리고 있었죠. 왜? 민수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형,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사업이 망했어. 민수 씨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잠시 멍했습니다. 망했다고? 응.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지금 빚이 8억이야. 8억? 응, 형,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도 담보로 잡혔고 차도 가압류 들어왔어. 민재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이 망했다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그동안 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망하니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형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일단 3천만 원만이라도.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형,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민재 씨는 계속 애원했어요. 형, 나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 집도 곧 경매 넘어가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낼 것 같아. 그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야? 형은 직장도 안정적이고 돈 좀 있잖아. 제발 좀 도와줘. 민수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난 2년간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민재야, 너 기억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형. 월급쟁이로 사는 게 답답하다며? 나한테 도전할 용기가 없다고 했잖아. 형,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난 2년 동안 나랑 우리 식구들 무시한 거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이야? 민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교만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민재야, 나도 여유 없어. 우리 집도 애들 대학 등록금 내느라 빠듯하게 사는 거야. 그래도 형은 나보다 나아. 제발. 민수 씨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참았어요. 내가 생각 좀 해볼게. 형, 고마워. 민수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동생이 돈 빌려달래요. 얼마? 3천만 원. 아내는 즉각 반대했어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요? 그래도 형제잖아. 형제면 뭐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깔본 사람인데. 그 사람 도와주면 우리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 씨 집도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큰아이가 내년에 대학 들어가고 작은아이도 고3이었죠. 게다가 집 대출금도 아직 5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빌려줘도 안 갚을 거예요. 그 사람 지금 8억 빚이라며? 우리가 준 돈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긴 하지.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미안한데 나도 도와줄 수 없어. 형, 제발 좀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민재야, 나도 형편이 어려워. 애들 등록금, 집 대출 우리도 빠듯하게 살아. 형, 그냥 조금만이라도 안 돼. 미안해. 민수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후 재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재수 씨, 나도 사정이 부모님 유산 다 양보해 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러세요? 그거 원래 반반 나눠 갖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수 씨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형님이 양보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것이었던 건데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구시는 거예요? 재수 씨, 그게 무슨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형제가 겨우 3천만 원도 못 빌려줘요? 형님 월급이 얼만데요? 민수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재수 씨,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형님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재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민재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형,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줘.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2달쯤 지난 어느 날 민재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친구를 만나러 강남에 갔다가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죠.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민재 씨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발레 파킹 직원이 형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민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 씨는 도저히 궁금해서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아는 동생의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님에 대해서 알아봐 줄 수 있어? 박민수 씨요? 왜요? 그냥 좀 궁금해서. 며칠 후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박민수 씨 엄청난 사람이던데요? 강남에 빌딩 2채 가지고 있고 판교에 땅도 있대요. 게다가 IT 회사 지분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던데요? 민재 씨는 멍했습니다. 뭐라고? 민재 씨는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죠. 형 민수 씨는 20년 전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반은 저축하고 그 돈으로 조금씩 땅을 샀어요. 처음엔 경기도 외곽의 싼 땅부터 시작했죠. 10년 전쯤 그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돈으로 강남의 작은 상가를 샀어요. 그리고 그 상가를 운영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었죠. 5년 전에는 친구와 함께 IT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가 대박이 나면서 지분 가치가 100억을 넘었어요. 현재 민수 씨의 자산은 대략 150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어요. 월급은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일하는 게 좋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자신이 형을 무시하고 깔보고 가난한 월급쟁이라고 놀렸던 그 형이. 민재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민재 씨는 부모님의 재무 기록을 다시 뒤져봤어요. 그동안 자세히 보지 않았던 서류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한 건 부모님의 빚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사실 부모님 명의였지만 대출이 8억이나 있었어요. 예금도 사실은 빚을 갚고 나면 거의 남지 않는 금액이었죠. 민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유산은 대체 뭐야? 더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형 민수 씨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았던 겁니다. 5년 전부터 조금씩 갚아나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다 정리했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사실은 민수 씨가 몰래 매입해서 부모님 명의로 해둔 거였어요. 부모님이 말년을 편하게 보내시길 바랐거든요. 결국 민재 씨가 받은 12억짜리 아파트는 형이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재수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형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부동산 등기부, 회사 지분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모든 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형님을 재수 씨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형님을 무시했는지 깨달은 거죠. 조카들도 알게 됐어요. 큰 조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큰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세뱃돈이 적은 게 아니었어? 그래. 근데 우리가 겨우 이거냐고 했잖아. 조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이 부모님 유산을 자신에게 다 양보한 게 아니라 형이 만들어준 재산을 자신이 받은 거였구나. 형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베푼 선의처럼 포장했던 거죠. 동생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민재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민재 씨는 은행에 가서 부모님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수십 번에 걸친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모두 민수 씨 계좌에서 들어온 돈이었죠.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때로는 5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2억이 넘었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민재 씨는 눈물이 났어요. 형은 자신의 돈으로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리고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도록 강남 아파트도 마련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모든 걸 동생에게 물려주면서 마치 원래 부모님 재산이었던 것처럼 포장했던 겁니다. 왜? 동생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동생이 형한테 빚진 것처럼 느낄까봐. 민재 씨는 핸드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형, 나 좀 만나줘.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형이 사는 은평구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형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민재 씨, 남편은 안 계세요. 민재 씨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제발 형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재 씨, 일어나세요. 형수도 난처해했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알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와서 뭐 하러. 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형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안쪽에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형수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민재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평범한 티셔츠에 편한 바지.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형, 왜 왔어? 형,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민재 씨는 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형, 나 정말 몰랐어. 형이 그렇게까지 해줬는지 몰랐다고.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민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았어도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더 심하게 의지했을지도 모르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는 네가 유산 받고 나서 변한 게 서운했던 게 아니야. 그럼? 너는 나한테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했잖아. 그게 서운했어. 형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 민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형제면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월급쟁이든 사업가든 그게 뭐가 중요해? 민재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내 전화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네가 진짜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걸.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재야, 나는 내 사업이 망한 거 안타까워. 형제니까. 근데 도와줄 생각은 없어.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스스로 일어서야 진짜 배우는 거니까. 민재 씨는 형을 올려다봤어요. 형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형,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난 지금 민재야. 나도 처음부터 150억을 가진 건 아니야. 20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모았어. 네가 무시하던 그 월급으로 말이야.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나처럼 월급쟁이로 시작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끈기야. 형, 그리고 민재야, 가족을 돈으로 대하지 마.
조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민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형. 정말 알았어. 그럼 됐어. 이제 가. 민재 씨는 일어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형, 나 다시 시작해볼게. 형처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해봐. 문이 닫히고 민재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죠. 나도 할 수 있어. 형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민재 씨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죠. 민재 씨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업가에서 직장인이 된 거예요. 월급은 300만 원.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재수 씨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조카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죠. 가족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는 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나 첫 월급 받았어. 작지만 뿌듯해. 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그게 시작이야. 민재 씨는 웃었어요. 예전엔 이 정도 월급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스스로 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가끔 형제는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만나면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민재 씨는 더 이상 형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형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열심히 사는 거니까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함께 나누는 온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진짜 부였던 거죠.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